대한민국은 이재명, 경기도는 한준호. 이 감사패는 혹시 다른 경기지사 경쟁자들 중에 받은 사람은 없어요? 민주당 의원 중에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은 과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지도부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요번 이제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 관리가 사실 치밀하게 되지 않은 면이 있어서 벌어진 일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미친 게 맞죠. 저희가 미치지 않고는 미친 사람들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이번 시간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님 모시고 민주당 당내 상황도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경기지사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신 기자님이 주로 민주당 취재를 좀 많이 하셨었나요? 좀 민주당 반 국민의힘 반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취재하실 때 우리 한준호 의원님도 저는 제가 민주당 직접적으로 출입할 때는 네. 그때는 저는 좀 한참 전 문재인 대표 시절 아유, 민주당을 네. 쭉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한참 전이시네요. 네. 그리고 운영 오래되셨다 그죠? 고인물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지방선거 이게 핫하긴 하니까 뭐 네. 경지사 이야기부터 먼저 살짝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현재 민주당 지사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뭐 특별히 문제 없으면 다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다면은 네. 사실 뭐 공천제도가 의미 의미하죠. 없으시다? 네, 그러니까 늘 정치인들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은 늘 자기 임기 내 평가를 받고 네네네. 그 평가와 함께 음. 또 다른 새로운 도전자들이 또 다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네. 그런 과정으로 국민들에게 견제를 받아야만 오히려 더 잘할 수 그러면 있다.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당에서 도전을 선언하신 분들이 우리 당연히 이제 김동연 현 지사 그리고 네. 양기대 전 의원, 권칠승 의원, 네, 추미애 의원. 네. 추미애 의원이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실까요? 다들 뭐 그 나름의 경쟁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뭐 제가 뭐 선출직으로 있어보고 또 최고위 선거도 해봤지만 네. 결국 본인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요? 네, 결국 본인과의 싸움이고 그 상대를 바라보고 뭐 그 지지율만 바라보고 선거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좀 갇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자기한테 집중을 하고 네.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간에 쌓아왔던 것들을 좀 알리는 방법들을 더 연구하고 해야지. 네. 지금 뭐 누구를 경쟁을 해서 누구를 꺾어야 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은 좀 무리한 수를 쓰게 되죠. 네네네. 자신과의 싸움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런 뭐 총선이든 지선이든 대통령에 따라 네. 뭐 그분이 이제 같은 당이든 혹은 상대 당이든 간에 네.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개인의 역량으로 치러낼 수 있는 후보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자기 당. 제가 예를 들어 민주당을 떠나서 출마하면 제가 당선이 되겠습니까? 네. 안 되죠. 일단 그런 당이 필요하고 네. 그 당이 갖는 힘도 필요하죠. 근데 지금 현재 정권 창출한 지 8개월 정도 지났고 뭐 오늘도 이제 코스피 6,200 네. 오늘 넘었나요? 오늘 조금 떨어졌습니다. 조금 떨어졌네요. 네. 어쨌든 아무튼. 저도 이제 거래소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네. 그러시죠? 네. 그런데 이런 정말 저희가 볼 수 없었던 불장, 이런 경제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와 분명한 효과가 또 있을 겁니다. 대통령, 당 그렇죠. 다 효과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보시자면 네. 어디에 영향이 더 큽니까? 대통령에 아니면 당이에요? 지금으로선 이재명 정부의 중간 평가, 네. 뭐 초기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에요. 네. 대통령은 누가 경기지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같은 걸 갖고는 계시겠죠? 그건 제가 여쭤본 적이 없어서. 네, 얘기는 당연히 안 하시겠습니다만 네, 네. 속내는 있으시겠죠, 뭐.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한테 감사패 뭐 받지 않으셨어요? 네, 네, 받았습니다. 뭐 제가 당에서 제일 이제 그 특사 임명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미국 특사 그리고 이집트 특사, 볼리비아 특사 이렇게 세 차례 특사 임명을 받고 실제 이제 출발한 거는 네. 볼리비아가 유일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하라고 해서. 네. 근데 특사들이 이제 미션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외교 미션들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 미션이 있었죠.
볼리비아에? 네, 볼리비아하고 한국이 대한민국이 수교를 한 지 60주년이었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 유일하게 비자가 남아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 비자 면제를 외교 라인 쪽에서 많이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지가 않았는데 마침 정권이 네, 실용주의 정부로 바뀌었어요. 예, 사회주의에서. 예, 예. 이건 볼리비아 되겠다. 정권이? 네네. 아.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통령 대통령 면담을 굉장히 길게 좀 잡아서 예. 한 40분 정도 이제 여러 현안들 중에서 이거를 이제 메인 이슈로 놓고 네네네. 협의를 한 결과 볼리비아가 제가 이제 귀국하고 난 뒤에 한 3주 만에 네. 전격적으로 비자 면제를 발표를 했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그래서- 우리 그 소금 사막 갈 때 비자 없이 우연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거기가 거기가- 볼리비아구나. 네, 네. 거기가 리튬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돼 있는 곳이기도 네. 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이거를 감사패 형태가 아니라 네. 대통령님께 보고를 하는 형태로 잡았었어요. 네. 보고회를. 음. 그런데 그 전날 대통령님께서 페이스북에 정원호 구청장 칭찬을 쓰는 바람에 네. 제 이제 일정이 날아갔죠. 아. 오해를 살까봐. 그래서 원래는 네, 제 한준호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의원도 칭찬할 뻔했군요. 네. SNS에. 원래 먼저 SNS에 칭찬하기로 자리가 잡힌 거였는데. 그러니까 공개적인 석상에서 칭찬을 하려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아이쿠야. 그게 이제 날아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방법을 찾다 보니 아, 감사패를 감사패로. 해라. 근데 감사패도 유례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 이거를 이제 뭐 디자인도 해야 되고 뭐 아. 내규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다 썰을 풀어주시네요. 네, 네. 네. 대통령에게 큰 칭찬받은 사람 나다. 이 감사패는 혹시 다른 경기지사 경쟁자들 중에 받은 사람 없어요? 아니 뭐 민주당 의원 중에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나다. 유일하게 감사패 받은 게 네. 나다. 청와대 모양. 알겠습니다. 원래 약간 네. 핵심이시잖아요. 이런 질문 할 때마다 좀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아니 해주세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뭐 네. 애둘러서. 네, 들어서. 아니 네. 우리 한준호 의원께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확실히 내가 이건 강점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서너 가지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선 저는 이제 제가 3살 때부터 화성에서 자라고 평택에서 컸으니 네. 한 30여 년간 경기도에서 한 진짜 경기도민이기도 하고요. 찐 경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실용주의 처음에 네. 저한테 20대 대선 후보 나오셔서 네. 수행실장을 맡기실 때 네, 네. 제게 실용주의 정치 한번 같이 해보자. 근데 저도 처음 정치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실용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는데 정말 전율이 왔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는 생각하고 있던 걸 대통령이 이렇게 꺼내 주셔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22대 총선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 네. 식사를 좀 길게 한 때가 있었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도부로 좀 같이 들어갑시다라고 해서 이제 최고위 출마를 권해주시고 네네. 저도 이제 같이 최고위에 들어가서 네. 저희가 함께 논의한 끝에 결국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실용주의를 선포하시고 네. 우린 중도 우파다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실용주의를 계속해서 같이 설계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이기도 하고 네. 마지막 하나 더 덧대자면 네. 네. 행정을 해야 되는데 예. 경기도는 1,400만의 가장 큰 광역도시고 네. GRDP 전국 1위 아닙니까? 네. 네. 그래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저는 원래 첫 직업이 IT업계입니다. 지금 현재 LG U+가 된 데이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원래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했었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한국거래소 예. 당시에 이제 코스닥 증권시장으로 네. 입사를 해서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 네. 제가 지수 분석을 하고 지수 개발하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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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널리스트였었고 네. 네. 그리고 나서 MBC로 언론사가 와서도 있었고. 방송은 한 4년 반 네. 이제 PD 한 3년 네. 그리고 미디어 정책을 한 7년 이상 예. 해서 15년간 또 문화정책 분야에 있었고 청와대에서 행정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네. 한 20몇 년간 제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직접적인.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향후 경기도의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행정을 하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20몇 년을 경기지사가 되기에 살아왔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아유 그렇게 이제 농담입니다. 이거 네. 농담이고요.
아 그래서 이런 점들은 내가 경쟁력을 확실히 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경기도가 어쨌든 주택과 교통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예, 저는 정치 6년 기간 동안에 5년을 예. 예. 주택과 교통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음. 민주당 의원 중 가장 지금 길게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짜달인 다 가셨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경기도의 핵심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반도체 아, 그럴 네. 수가 없고 이제 맞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에 짓고 있잖아요. 네.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어쨌든 좀 지방에 좀 너무 한 곳에 몰아지는 것보다는 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네. 다른 곳에도 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명분에 더해서 실제로 거기에 다 전력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해야 될 거 용인에서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새만금 뭐 다른 후보지들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주장이야말로 그 지역 사람들의 지역 이기주의다. 되게 세게 비판을 하셨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시즌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이건 국가의 전략 사업입니다. 결정이 된 거예요. 네. 6개 폐비 들어오는. 음. 그리고 그 공간에 있던 산업체들도 이전 부지가 이미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네.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지금 LH에서는 35% 정도의 토지를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국가 전략 사업을 한번 그렇게 주장을 해서 흔들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국가는 이런 정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을 흔드는 거라 그거는 너무 정치적 행위다. 다만 주장이 틀리진 않습니다. 전력이 있는 곳에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유치하는 건 맞죠. 그로 인해서 수도권에 걸리는 규제도 같이 맞바꿔서 규제도 풀어주고 그런 산업 배치를 재배정하는 것은 맞는데 기존에 있는 것까지 틀어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되면 정책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비판을 가했던 거고 네. 지금 이제 용인 반도체 산단 같은 경우에 뭐 용수의 문제 이게 2030년부터는 1단이 170톤이 들어가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용량의 문제보다 수로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경기 광주를 지나와야 되는데 네네.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뭐 얻는 게 없는데 물만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주면 우리는 도대체 뭐야? 네. 라고 해서 이거를 지하화하는 계획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마무리가 되고 있고 전력 문제인데 애초에는 이제 10기가와트 네.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서 15기가와트 필요하다라고 두 요구하고 회사가? 있는데 그렇죠. 전체 15밖에 아니에요? 15기가와트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엄청나긴 한데 네. 두 회사 합쳐서 15기가에 추가로 들어가야 수도권 될 전체가 쓰는 전력이 네. 한 해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 쓰는 전력량이 40기가 정도입니다. 예예예. 그러니까 15기가는 상당히 많은 양인데 네. 3기가 정도는 자체 발전을 해서 예. 이거를 중앙 전력에 넣어서 빼는 방식을 가져오고 자체 발전이라는 게 뭐예요?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소를 지어서 이거로 3기가와트 생산을 하고 용인에? 네. 그건 이제 계획에 서 있습니다. 그건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앙 전력에 집어넣어서 빼쓰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3기가와트는 이미 돼 있고 확보가 예. 됐고. 확보가 돼 있고 네. 12기가. 추가 전력은 네. 원래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35기가 정도고 추가 전력이 대략 한 5기가에서 6기가 정도가 더 필요해요. 예. 그러다 보니 한전은 이제 해마다 네. 또 이제 연단 위로해서 그 지역에서 남는 전력들을 수도권으로 가져오는 전력망 계획을 세웁니다. 네. 예. 이 전력망 계획은 서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전력 내에 그 추가적인 7기가와트를 태워서 용인 산단으로 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전과 수공 그리고 LH 3자를 불러가지고 관련된 문서 들고 보고도 받고 협의도 네. 해봤는데 네.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가능하다? 있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그 정도 추가 전력이 어디서 오죠? 그거는 대부분 이제 말씀 주신 네. 그 호남 지역이라든지 예. 이런 데서 남는 전력들을 끌고 오는 거죠. 그 끌고 오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또 뭐 송전 시설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추가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던 전력 중에 남는 것들을 가져오는 망들은 구축이 돼 있겠지만 네. 추가적인 전력을 가져오기 위한 망들은 또 구축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한두 지역 협의가 아닐 예. 거 아닙니까? 송전이 되게 호남에서부터 올라오고 용인까지 거쳐오는 모든 올라면 곳이 다 예. 근데 송전망 자체 뭐 저는 이제 기술자가 아니니까 예. 송전망 자체에 대한 이제 그 계획도 한전에서는 현재 지금 세우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송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 지금 제가 보고 받고 그리고 논의하고 이런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래 계획에 맞춰서는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LH가 토지 매입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속도에 맞춰 진행하기 위한 원스톱으로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기도의 역할이 또 필요하고 국회에선 특별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그 부처, 세 개 부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들을 차곡차곡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저희가 이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한 오자 협의체 구성을 네. 좀 해달라라고 좀 요청을 한 거죠. 그 두 기업은 강력하게 용인을 원해요. 그러니까 SK는 이미 뭐 시작했으니까 네. 그렇다 치고 삼성도 예전에 이제 춘천 지역의 데이터 센터의 집중 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했을 예. 때 이게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인력을 구해야 되는데 인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좀 있어요. 예. 산업이라는 게. 네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네. 수도권에 남고 고급 싶죠. 인력을 대놓고 말은 못 하고 있지만 뭐 네. 그런 부분들도 네. 뭐 아예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건 아닌데 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용인의 원래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뭐 산업적 측면에서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네, 지금 이미 많은 예산도 투여가 돼 있고 국가가 전략 사업으로 지금 밀고 있는 분야이고 대통령께서도 정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뭐 오늘 전북 일정이 있으시니까 전북 타운홀 미팅 때도 관련 질문이 나오면 또 답변을 하시긴 할 텐데 네. 저도 이제 그걸 봐야 되겠지만 네. 뭐 이제 정부의 의지가 있고 이미 전략 사업이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마무리를 하는 게 맞고 나머지 전북이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산업들을 육성하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용인에서 그리고 네. 또 경기도 제일 이슈가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아니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모두가 워낙 다 많죠. 이슈가 있죠. 네. 네, 그중에 네.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혹시 판단하는 뭐 한두 개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뭐 있을까요? 경기도가 이제 GRDP가 1위이고 네. 그리고 1,400만 인구가 살고 있고 청년 인구의 30%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자립이 잘 안 돼요. 다 서울의 방사형으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 네. 이 경기가 이게 중국에서 네. 쓰는 경기란 단어는 원래 왕도의 500리까지를 경기라고 부릅니다. 아 서울 경자에 뭐 이렇게 쓰는 한자로는 서울경에 둘레기자를 쓰긴 하는데 네. 그게 뭐 서울의 둘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왕도에서 500리까지 왕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곳을 경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직할하는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직할지예요. 그러니까 수도의 확장 개념이에요. 이게 기능들이 분화되면서 31개 시군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건데 네네. 각각 31개 시군이 있고 서울과 경기의 큰 차이는 서울은 서울시장이 직접적인 그 인허가권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권한들이 다 네네. 있지만 경기는 31개 시군에 분포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권한 행사보다는 서비스 개념이 네. 더 강한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민들의 광역교통 문제 그리고 경기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엮이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직주 근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직장과 주거가 인근에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게 그 GTS 링 만든다고 맞습니다. 하신 그건 거죠? P10과 GTX 링. 아, 네. 네. 아, GTX 링이라는 건 GTX인데 이제 서울 주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가는 거예요. 2호선처럼.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예. 네. 경기란 개념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사실은 31개 시군의 연합체예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풀자면 유나이티드 시리즈 오브 경기 캐피탈 이 정도 개념이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가장 많이 도시 개발을 위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핵화 전략입니다. 다 핵화. 각각 핵을 전부 다 네, 중요하게 네, 여기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판교 10개 만들기 그리고 이 거점들을 대심화 지하철로 연결한 GTX 링 경기형 GTX죠. 이걸로 연결을 하면 그 GTX가 GTX 링과 기존에 있는 서울로 나가는 광역교통 이거를 연결하면 서울과 경기 전역이 30분 권역에 묶이게 된다라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이제 뭐 서울에 많은 직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좀 주거가 너무 좀 부담이 되니까 약간 그 외곽으로 빠져 사시는 분들도 꽤 있고 뭐 판교 정도는 뭐 충분히 좋은 직장들이 이제 많은 곳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판교 뭐 평택 화성 뭐 이런 데들이 이렇게 직접 연결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서울 들렀다 이렇게 가는 네.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만 연결을 하는 GTX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요가 그렇게 있나요, 그게? 충분히 네. 나오죠. 첫 번째는 네. 경기도에는 3기 신도시가 5군데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예. 저희 고향 창릉만 해도 예. 246만 평에 3만 8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네. 예.
10만 명이 느는 거예요. 예. 예, 예, 거기엔 자족용지가 38만 평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자족용지. 예. 그러니까 원래 3기 신도시는 서울 권역 30분 내에 30분 내에 직주 근접,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는 자립형 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개발 방향은 선교통 후 입주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들은 대부분 구도심과 연결이 돼서 예.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15만, 20만이 다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런 곳을 연결하는 겁니다. 네. 그 직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곳이 예. 지금 말씀드린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부천 대장 네. 이런 데들은 대기업이 이미 그 탭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 타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정된 데들도 있고. 어.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스킴들을 짜서 예. 네. 남부 지역 같은 데는 기업들이 많이 가려고 하겠죠. 남부에 있는 3기 신도시는. 네, 네, 북부에 있는 3기 신도시는 고향 창릉은 네.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예. 지역구라서 그러면은- 또 자세히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뭐 43m 이상 빌딩을 지어 올릴 수 없으니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오히려 용적률도 높여주고 좀 넓게 지을 수 있게. 네. 대표적인 사례가 마곡나루입니다. 예. 고도 제한 걸려 있지만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넓게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각각의 스킴들을 만들어서 네. 이제 활용을 한다면 그 다액화 전략, 네. 각 지역에 맞게끔 설계를 해주면 충분히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해집니다. 요 경기지사 관련해서 제 마지막 질문. 혹시 경기지사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경기도 여러 곳을 막 발전시키는 게 너무 좋은 얘기인 네, 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거의 이제 늘지 않는 어쩌면 주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네, 경기도에 그 좋은 지자들이 막 생기게 되면 네. 그리고 뭐 좋은 주거 단지들이 막 생기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은 다 더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을 거잖아요. 그 지역으로 점점 우리가 기업들 내보내려고 하는 건 어떻게든 그래도 지역에 좀 사람들을 더 머물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네. 다 쓰면은 네. 100%죠. 네. 그런데 인구 1,400만 그리고 청년 인구 30%가 경기도에 사는데 예. 반도체 산단을 짓고 한 팹당 대개 15,000명이 근무를 합니다. 네. 그러면 10만 명이 느는 거잖아요. 용인 반도체 산단만. 근데 문제는 그 15,000명 근무자는 어디서 찾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올라온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 용인 산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학과들을 경기도에 늘리고 재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도 만들고 네네네. 그리고 취업 시스템도 만들어서 교육으로 경기도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 인재를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제 지역에서 여기에 취업하겠다 올라오는 사람보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사람들로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각 지역별로 자기들 그 광역 단위의 특색에 맞게끔 인력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야죠. 네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프로지면은 결국은 그래서 수도권으로 다 지역 더 몰리진 더 않을까. 몰리고 그러- 흡수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 질문에 맞춰가면 향후에는 전력 있는 곳에선 전력과 관련된 산업들이 육성돼야 되고 예. 수도권은 R&D가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산업을 재배치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맞는 쪽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경기지사 후보니까 또 이렇게 네, 뭐 네. 당연히 네, 네. 이해는 됩니다만 네. 약간 좀 이게 쭉 나중에 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울 경기는 더 사람들이 몰리고 나머지 지역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제 살짝 된 건데 그게 어쨌든 뭐 이제- 지금은 경기시 네네. 적으시니까 네. 어쨌든 정부에서도 5극 3특을 통해서 네. 네, 뭐 통합할 것들은 통합하고 네. 특화시킬 건 특화시키자 네.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네. 당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당은 아, 이제 네. 예, 당은 네. 많이 두 분이 너무 궁금하신가 봐요. 아유, 네. 궁금한 게 네. 당은 네. 이제 정리 잘 됐습니까? 지금 이제 서로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게 뭐 손도 맞잡으려면 서로 네.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것처럼 항상 당은 다양성을 담고 있는데 네. 그 다양성이 이제 너무 이제 양극화되면 분란이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양성이 각자의 어떤 정치적 노선 혹은 뭐 내가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서 생긴 다양성에 아니면 권력을 추구하는 데서 온 다양성 내진 양극화입니까? 저는 그 두 가지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중요한 이유는 예.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되고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은 과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지도부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사안들이 생겼을 때 이 사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그렇죠. 것인가를 연구하는 건데 네. 지금 요번 이제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 관리가 사실 치밀하게 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예. 벌어진 일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향후에 이런 모든 것들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있어서 예. 지도부가 좀 더 과정 관리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도 있지만은 대의민주주의도 중요하고 또 수기민주주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과정 관리에 잘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분란의 모습들을 조금 뭐 국민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나 당원분들께 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숙함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미숙함이 있더라도 그런 분란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합당 문제든 아니면 1인 1표제든 하여튼 그동안 있었던 많은 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당을 이제 이재명 지도 체제에서 네. 바로 정청래 지도 체제를 보니까 너무 비교가 돼서 그런데 예. 이재명 지도 체제도 1기가 있고 제가 있었던 2기 이기가, 지도부가 예. 있죠. 아. 21대 있었던 1기 지도부는 예.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재명 당 대표를 예.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 검찰들에게 내준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런 네. 상황도 벌어졌어요. 네. 네네네. 체포동의안.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도 벌어졌지만 네. 결국 이런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2기 지도부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하나의 결정을 할 때 뭐 3시간, 4시간, 이틀, 사흘 논의를 하면서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모든 결정을 해왔죠. 예. 수기민주주의를 잘 지켰죠. 네. 네. 그래서 크게 분란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저희가 12.3 비상계엄도 넘고 네. 윤석열 탄핵시키고 그리고 정권 창출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님도 보면은 사실상 당직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당직이요. 네, 최고위원 2년 한 게 있죠. 네, 그런가요? 유일한. 네. 근데 당직과 최고위원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당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 조금 제 생각에는 네. 뭐 초기에 실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뭐 이런 분란들을 일으킨 게 그런 부분들에서 유발됐을까. 그러니까 저는 진위는 믿습니다. 네. 근데 과정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진위를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를 하신다면 좀 분란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네. 합당이라는 아젠다 자체는 문제될 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합당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합당을 끌어가는 과정이 잘못돼서 이렇게 하면 당이 쪼개지게 되니 네. 잠깐 일단 멈춰달라라고 네. 첫 번째 제가 기자회견을 했고 두 번째는 방법상으로 내부에 그 조직을 만들어서 네. 좀 논의를 하시고 네. 일단 이 논의는 지방선거 뒤로 미룹시다라고 예. 제안을 했던 거죠. 한 번 오해를 받고 나면 지방선거 이후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네. 계속 이제 정청래 대표의 맞아요. 뭔가 진위를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정청래 대표가 뭔가 뭐 예를 들면 나는 전당대회 다음 전당대회 나가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좀 행동을 해야 진정성을 네. 보여줄 수 있는 행동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뭐 뭐. 봐야 한다 아니다를 네. 떠나가지고 이게 어떠한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면 그 오해 소지를 제거하고 가는 게 네. 맞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당사자가 잘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혹시 이게 저 네. 밖에서 보시기엔 혹은 언론들에서는 구민주당 주류 혹은 뭐 친문계로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과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의 네. 좀 다툼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근데 같습니다. 실제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를 네. 제가 이제 TF로 시작을 해서 특위까지 올리고 네. 그 활동을 230여일 동안 정말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진행을 많이 해왔는데 네. 이걸 이제 모임으로 발족하는 과정 중에도 많은 오해들을 일으키시잖아요. 공소 네. 취소 모임. 네네. 네. 근데 그 안에 면면을 바라보면 뭐 박지원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네. 정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네. 같이 참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가 예. 강제한 것도 아니고 친서를 돌렸고 네. 여기에 자발적 참여를 하셨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뭐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언론에서 바라보기엔 그렇게 기사를 쓰면 쉽고 네. 재밌죠. 그런데 실제 안에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단순하거나 또는 복잡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역시 뭐 언론 핑계를 좀 대겠습니다만 청와대도 그런 당의 이전에 이런저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내심
불만이 좀 있다는 뭐 이런 이제 보도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역시도 또 어쨌든 대통령과도 뭐 계속해서 연락을 하실 테고 네, 또 네. 당에 계시니까 그런 것도 네. 오해라고 보면 됩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인수위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 체제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당이 집중할 거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일 하나, 뭐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메시지로 뒷받침하고 일정으로 뒷받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12.3 비상계엄을 거쳐와서 윤석열 탄핵을 했지만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들, 사법부 아직도 두세 개 살아남아 있는데 이런 개혁 과제들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진행하는 거. 저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될 때인데 네. 이제 다른 이슈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당도 여기에 맞춰서 집중할 것과 우리가 준비할 거를 좀 나눠 가지고 해야 된다. 메시지를. 네. 네. 준비하는 건 조용히 하면 되는 거고 네. 집중할 거는 저희가 언론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일정으로 담고 메시지로 담고 하면서 서포트를 해야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공소 취소 모임을 과연 대통령이 마냥 반기실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 모임은 이제 정책 이슈와 관련된 의원들의 뜻이 합쳐진 모임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모임을 함으로 인해서 또 야권에게 또 어떻게 보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고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라고 의원들이 모이는 게 네. 뭐 세상 천지 어디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고 심지어 같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작가는 이거는 미친 짓 아니냐. 만약에 공소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제 검찰에 문제 제기를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건 내가 미친 거예요. 당신들이 미친 거예요.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저희가 미친 게 맞죠. 저희가 미치지 네. 않고는 미친 사람들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미친 듯이 일을 해왔고 미친 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미친 짓인데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미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정치검찰들이 이재명이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그 대거 조직들이 정말 주변을 탈탈 털어서 지금도 현재 대장동, 대북송금, 뭐 정진상 전 실장, 네. 김영전 부원장 다 재판받고 있고 대통령님도 재판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정한 기소였고 공정한 수사였냐? 네.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를 위해서는 미친 듯이 싸워야죠. 아직은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영역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당도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예. 모든 게 다 정상화됐다라고 한다면 유시민 작가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네. 쉽게 말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네. 그 말씀대로 앞에서 하셨던 말씀대로 그 미친 짓에 대응할 때 미친 정신을 갖고 하지만 정당한 절차적 방법을 갖고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정당한 절차적 네. 방법을 갖는 거라는 거는 네. 저희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입법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 제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하면서 6차례 법무부 방문해서 네. 그 조작 검사들에 대해서 기소, 그러니까 그 감찰 요구를 했습니다. 그 감찰을 통해서 형사 33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부분의 그 증거들을 찾아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자회견만 30여 차례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 저희가 대검 등의 고발도 여러 차례 진행을 네. 했어요.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한계예요. 그러면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남욱 등 증언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남욱도 조용해요. 철거업자도 그 올바른 주장을 했는데 이게 다 묻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국회로 데려와서 증언을 듣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네. 당이 제가 특위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당이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희 특위 위원들만 죽어라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요청을 안 드렸겠습니까? 근데 다른 일들이 뭐 바쁘고 예. 특위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저는 지금 이 문제는 결단을 내야 된다. 아. 마무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대통령 임기 이후에 네. 어떻게 할 겁니까? 조작 기소됐다는 것들이 뭐 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뭐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취지의 당의 공식기구 특위가 있었지만 지도부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라고 전 해석돼요. 이 일을 제가 할 때 네. 특위 TF를 처음 조성할 때 네. 어떤 분들로 만들었냐면 네. 그 각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변호사들을 제가 푸시를 하고 수원구치소 찾아가서 면담하고 그리고 가지고 고발장 작성해서 고발하고 법무부 찾아갈 때 뭐 이들에 대한 뭐 증거가 될 만한 것들 다 첨부해가지고 네. 이거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그런 네. 정성을 가지고 할 수 아니 있겠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대통령에게도 무척 중요한 일이고 검찰 네. 개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럼 당 지도부가 그걸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에서 있죠. 매우 힘을 줘서 진행시켜야 되는 일인데 네네. 직접 해보신 결과 당에서 그렇게 썩 아주 힘을 실어주지는 않았던 모양이군요. 크게 힘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우선 뭐 저희 특위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면서 각 변호사님들과 저희가 네.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특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추가적인 이제 뭐 고발이나 또 감찰 요구들이 더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 정도가 이제 특위의 활동이고 네. 나머지는 이 부분들을 공론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 공론화하는 작업들이 이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드리는 국정조사를 해서 네. 지금까지 법무부도 부르고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증인들도 부르고 해서 이 사람들의 바뀐 증언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검찰들이 조작했는지 그리고 수사할 때 어떠한 그 억압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당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국민들께 어쨌든 국민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까지 가고 이제 목적을 달성하면 이 모임은 이제 자연히 해체가 되는 그러겠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모임을 두고 네. 이러한 목표도 있지만 네. 일각에서는 또 이것도 너무 이 반청 친명 개파 모임 아니야 오해하는 분들도 원래 있잖아요. 그런 모임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네. 코어 그룹을 먼저 만듭니다. 그렇죠. 코어 그룹을 네.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또 사람을 또 조직을 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딱 가지고 그런 모임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네. 그런 주장을 할 거면 네.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 있잖아요. 예. 다 해체하라고 해야죠. 네. 지금 그 공소취소 여기는 코어 그룹이 없죠. 따로 없어요. 그냥 한 기치를 내걸자마자 많은 네. 분들이 그냥 확 달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태 의원님 저 네. 등 네. 이 담당 변호사분들 네. 지금 뭐 저도 이제 빠지게 되고 네. 그리고 특위 활동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니 이제는 이 부분들을 강하게 주장하고 공론화 시키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의원님들께 좀 이 부분들을 간청드리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친서를 만들어서 170여 분 의원실로 다 돌렸고 예. 초창기에는 한 뭐 10분, 20분 이렇게 이제 모이다가 뭐 이야기를 듣고 취지가 좋네. 그럼 저도 올게요 하면서 갑자기 쑥 하고 는 거예요. 네. 네. 그 87명이 나왔을 때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당내 현안이 있어서 네. 그게 이제 뭐 마치 뭔가 갑작스럽게 그때 87명이 조성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실은 슬금슬금 취지에 동의해서 모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네. 100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을 지금까지 한 일을 한 100 정도라고 본다면 네네네. 당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얼마나 이게 국정에 대해서 잘 도왔는지 당 점수를 좀 주신다면 어느 정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가하기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개인기가 굉장히 센 상태 아닙니까? 네. 개인기가 워낙 세고 당이 국민들께 보였던 모습으로 좀 평가를 받는 거라 지금은 당을 점수를 매길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역할을 해야죠. 네. 네. 아니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랑 뭐 당 지지도 이런 정도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가 생각도 점수를 얘기하는 순간에 오늘 기사로 쫙 한 줄로 뭐 당 평가 몇 점 이게 기사가 될 것 같아서 안, 네. 안 들어오시네 네. 여기는. 제가 언론인 출신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여쭈면 어떨까 싶은데 네네.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선 뭐 네. 많은 분들께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그리고 당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 걱정을 알고는 있는데요. 네.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네. 노력해 나갈 거라 생각을 하고 네. 또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많은 성과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어.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응원들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 어. 잘 담아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정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럼 낚싯바늘 던지자면 왜또 이건 이제 던져요? 경기지사 관련해서 네. 예. 경기도는 어떤 한 문장 정도 캐치프레이즈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신다면 한준호가 네. 꿈꾸는 경기도는 어떤 경기도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국민 피부에 와닿는 경기도. 대한민국은 이재명, 경기도는 한준호. 알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 공식 슬로건이에요? 대한민국은 이재명, 경기도는 한준호.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실용주의가 네, 네, 네. 국민 피부에 와닿으려면 사실 지방 정부에서 성공을 이루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